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따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시험 응시론이 어떻고 난이도가 어땠으면 올해 수능은 이렇게 출제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그 중요한 얘기들을 따로 해놨으니까 그거는 TCC 영상 또는 균이TV, 균이TV 알고 있나요? 유튜브에 가면 균이TV 땅 치면 선생님 그 유튜브 전용 TV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좋은 얘기 많이 거기서 듣고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서 보도록 하세요. 자, 화법, 작문, 문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화작문 자체는 문제 풀면서 너는 느낌이 좀 어땠니? 약간 어려운 느낌이었어? 그러면은 이번 시험이 화작문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야.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지금 등급이 2개가 올랐습니다. 등급 2개 올랐지? 일단 이번 중간과정 점수에는 만족하죠? 괜찮지? 그런데 일단 화작문의 부족함은 느꼈지? 그럼 그거에 대한 보완학습 좀 하셔야 됩니다. 너는 화작문 풀면서 어땠어? 화작문에서 뒷부분이면 뭐 문법? 작문에서 8, 90 이쪽? 그러면은 그쪽 문제 유형이 본인이 좀 약한가 보다. 왜냐면 선생님이 평가하기로는 화법, 작문, 문법이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거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긴장감. 6월 평가 모의고사는 다른 모의고사라고는 달리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을 갖고 시험 봤을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초반에 글이 좀 안 읽혔을 수는 있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1번에 3번 발표 지문. 맨날 하는 지문이죠. 1번에 3번 중에 틀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만 안 둬. 1, 3번은 너무 쉬웠습니다. 문제가.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답의 근거도 다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 다 체크해 보세요.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야. 탈에 대해서 뭐라고 쫙 얘기합니다. 문제 한번 봐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 선택지에 있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못 풀면 개념이 부족한 거죠. 우리 맨날 풀던 문제 유형이지? 발표에 대한 설명. 1번 용어의 개념 정리. 탈이란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1번은 간결하게 넘어갈게요. 4번 질문 던지고 반응 확인.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이거는 1번은 정답률이 90%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건 틀린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답은 4번이고. 자, 문제 2번. 그림 보고 이렇게 놀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탈이지? 이런 거 물어보겠니? 하회탈. 하회탈 중에 양반탈. 이거는 무슨 탈? 너 나중에 탈 만드는 사람 될 거야? 그걸 물어볼 리가 없어. 지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매체 자료 활용.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맨날 풀던 문제 유형이야 이것도. 자료 활용 문제.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잖아. 자, 여단 문제 3번 틀린 친구들이 있네요. 3번. 3번 봐봐. 문제 분석을 해볼까?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하라. 뭘 이해하라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지 않았니? 발표의 문제 유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말하기 전략.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실제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화작 강의에서 봐봐. 선생님 화작 강의에서. 첫 번째, 말하기 전략을 묻고, 두 번째, 자료 활용 문제를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근데 청중의 듣기 활동은 지문을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뭘 보고 푸는 문제다. 보기 박스를 보고 푸는 문제다. 이거 기억나요?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내가 얘기했던 3개 문제 유형 그대로고 이거는 보기 박스를 보고 푸는 문제였다고. 지문을 신경 쓴 사람들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건 박스 안에 답이 다 있던 거니까. 몇 번 썼나요? 1번.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으로 들었다. 예측하는 부분 어디 있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이런 것들. 그거 설명하면은 열심히 듣겠다는 거잖아. 이거 너도 그거 썼니? 5번.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로 기존 지식을 수정했다. 여기 있네. 야, 나 저거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기존의 지식? 하회탈의 한 종류였던 거구나. 이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풀 때 보니까 나 미쳤나 봐.
귀신 씨였나 봐. 이러고 다시 풀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다시 한번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해서 물으면은 보기 박스에 주목해서 푸는 문제인 겁니다. 이 안에 답의 근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지문을 가지고 비벼보려고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 어디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건 한번 보여줘야겠다. 시험지 분석한 거 요건 뭐 색깔만 볼게요. 여기만. 자, 자기가 색깔 표시를 하면서 답의 근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해설 강의 들을 때는 다시 풀기 정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냥 아 이게 이랬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 나오면 또 틀립니다. 일단 자기가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번에서 7번.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습니다. 화작 강의에서. 화작 융합이죠. 선생님 화작 융합은 따로 빼가지고도 이제 단원으로 하나 만들어놨던 그런 융합 형태인데 가는 기사문이고 마을에다가 뭐 한옥 관광지를 조성한다. 그 다음 나는 협상입니다. 협상. 기사문 자체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때 타임어택에서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거 화작 융합에서는 가나 형태로 나오는데 가 읽고 나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한 두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리고 나 읽고 나서 나에 대한 문제를 푼다. 쪼개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 읽고 나서 풀리는 문제가 일단 몇 번이에요? 4번.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눈깔만 있으면 됩니다. 안 나온 거 고르라고. 어휘가 문제일 수 있겠다. 선택지 5번에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 경감이 뭔지 몰랐던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저기 피해 사례 땡땡마을. 아니죠. 경감이라는 어휘를 몰랐던 친구들은 틀릴 수도 있겠다. 경감이 무슨 뜻이야? 줄어드는 거. 그러면 뭐가 나왔어야 돼? 관광지를 운영했더니 피해가 줄어들더라. 이게 나왔어야 돼. 오히려 지문에 나온 건 관광지 운영으로 인한 피해 사례죠. 피해 경감 사례가 아니지. 여기서 하나 강조해야 되는 거 뭔 거야? 어휘력인 거야. 어휘력. 선생님이 어휘 강의를 따로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야. 이런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어휘 강의 있으니까 교재라도 구해서 보세요. 아, 못 구하겠다. 품절입니다.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좀 보세요. 뭐 교재 조금 현장에 있는 것들 좀 수거해가지고 다시 온라인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구해서라도 좀 보세요. 책이라도 강의를 같이 들으면 좋고. 알겠죠? 자, 그다음 5번도 지금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가 끝나거나 풀 수 있잖아. 보기를 기억과 같이 수정하니. 선생님 이것도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 이거랑 이렇게 비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이거? 둘의 뭐만 봐라. 차이점만 봐라. 차이점만. 보기 박스랑 기억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만 기억에 밑줄 치면 되잖아. 기억에서 딱 차이 나는 부분이 뭐야 이거? 이거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이 말만 다르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러면 관광 수용력이 뭔지를 설명하고 선생님 비문학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가면은 이 꾸며주는 거의 앞부분이 뒷말의 개념 정의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런 말들을 잘 주워 들은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 그걸 관광 수용력이라고 하는데 보기 박스에서는 그냥 생뚱맞게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렇게만 나왔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 개념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답이 2번이었던 거지. 이게 어려웠어요? 자, 다음 문제 6번. 6번하고 7번은 이제 나를 읽고 푸는 건데 6번 같은 경우엔 A, B, C, D, E를 보기 박스랑 연결해 봐라. 문제의 형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잖아. 가의 내용이 진짜 A에 언급돼 있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 이 문제도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4번 보면 라가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이야. 근데 D부분을 읽어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D부분은 일자리 창출 얘기가 아니잖아. D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D부분 봐봐. 개방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다 읽고 다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 나오면 가서 선택지 1번 보고 하나 나오면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각계로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7번 A, B, C의 공통점 A만 봐도 끝나요. 이거는 그냥 공통점 문제 선생님이 A, B, C를 다 보고 겹치는 게 뭐지? 이런 망한다고 그랬지? 공통점은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아야 되니까 하나씩 넣어라. A만 딱 봐도 관광객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번 논의 대상을 제한했니? 아니지. 2번 예상되는 효과 맞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나머지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 2번입니다. 5번 뭐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한다. 막 말만 복잡하지 뭐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 8번에 10번. 가에는 일기가 나왔고 나에는 글의 초고가 나왔는데 10번을 생각보다 10번은 마치 사회문화 문제 같은 그런 자료 해석 문제였어요. 눈깔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 자, 일단 8, 9, 10번. 여기도 따로 내용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화작문에서는 문법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8번. 가와 나. 가가 일기잖아. 일기. 5번처럼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나는 초고인데 뭐 어디 회사에다 건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3번 보면 가 일기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 너네 일기 쓸 때 예상 독자 설정해놓고 그 관심사를 분석하니? 이건 일기라는 장르 자체에서도 그냥 답이 나와. 물론 정확히 풀기 위해선 가에 실제로 예상 독자에 대한 얘기와 그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를 봐야겠지만. 그죠? 이 문제는 쉬웠죠? 자, 다음 9번. 9번은 나의 추가할 내용. 선생님 모의고사에 그대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수정 의견. 나의 추가할 내용. 보기 박스에서. 포인트 뭐예요? 항상 문제 풀 때는 포인트를 잡고 답을 골라라. 포인트가 뭐죠?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일. 양쪽. 그러면 오답 선택지는 다 어떻게 돼 있겠냐? 한쪽에만 치우쳐 있겠지. 양쪽 다 있는 거 몇 번이야? 5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선생님 1번도 있는데요.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 그 다음 귀사, 회사는 이전보다 높은 수익. 선생님 1번 왜 안 되나요? 야, 지문의 내용이 PVC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1번 소비자는 질 좋은 PVC를 얻을 수 이거는 PVC 쓰지 말자는 거 아니야 지금. 내용이 안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자, 문제 10번. 자료 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나를 작성하는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문제구나. 이걸 가지고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수정 보완한다는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기억에서 미음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아마 이런 걸로 틀렸을 거야. 아니 설마 얘가 더 많이 갔다고? 설마 그 차이를 보라고? 이거 무슨 사회문화 문제야? 이러면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더 쓸 게 있디 답이? 나머지는 더 쓸 게 없을 텐데. 그러면은 뭔가 자료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야죠. 예를 들면 1번 봐봐. 다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냐면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니? 몸체는 PVC,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보기 박스에 자료 다를 보면 이거 보세요. 철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철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1번처럼 지퍼는 철로 돼 있어서 지퍼는 철로 돼 있으니까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맞죠? 몸체가 PVC여서 재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죠. 장문의 고쳐쓰기와 자료가 결합된 형태의 선택지죠. 알겠지? 2번. 니은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그 기업 입장도 이해된다. 그러면 니은을 한번 봐봐.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가에 어떤 내용이 나와? 가격과
가공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가에. 가격도 싸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이 말이 나오잖아. 이번 모의고사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다 비문학에서 얘기하겠지만 말 바꾸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다. 가격에 유리하다. 말을 바꾸면 저렴하다. 뭐 이런 형식이잖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말 바꾸기 연습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저기 저렴하다. 만약 여기가 저렴하다라고 써 있었으면 애들이 잘 봤을 거예요, 이거. 근데 말 바꾸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같은 말인가?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을 거야. 그 다음 3번. 디귿에는 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2009에서 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달할 만큼 많고 일단 이거 따져봐요. 세계 3위인가요? 1위, 2위, 3위. 3위네? 3위 맞네요. 성격이 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시킨 거 선택지 끊어읽기. 선택지 끊어읽기를 해서 앞뒤가 다 맞아야 한다.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볼까요? 증가율이 우리나라는 요 정도 되죠? 증가율로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가니까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결국은. 기울기가. 근데 미친 나라가 하나 있죠, 보니까. 체코. 얘 미친 나라예요.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어디가 증가율이 높아요? 체코. 이건 안 되는 거지. 선생님, 설마 이런 걸 답으로 낼지 몰랐습니다. 알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자체의 정합성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능에서도. 아, 이번에 느꼈으면 돼. 자료 자체를 가지고 저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또는 이걸 몰랐던 친구들은 나머지 선택지 4, 5번까지 봐도 도저히 답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배우면 돼요. 아, 자료 자체의 정합성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묻기도 하는구나. 이거 하나 배웠으면 여러분들 크게 배운 겁니다. 알겠죠? 이거예요. 몇 번 썼니? 2번? 그래, 2번. 선생님, 왜 기업을 이해해줘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한 건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니은에서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는 된다. 왜? 가에 보면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니까 그런 걸 많이 쓰는 거겠지만 이제부터는 환경을 위해서 그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부터 문법으로 가봅시다. 문법 11, 12번. 문법 플러스 비문학 형태의 지문형 문법. 이거 나왔네요. 이거 지문 처음 읽기 시작할 때는 약간 좀 당황했죠. 생소한 내용이어갖고 뭐 의문이나 품사나 문장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 보통 나오는데 어휘의 빈자리? 이러면서 약간 생소했을 수가 있는데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외래 더 쉽죠.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더 쉽습니다, 이거. 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송아지, 망아지는 있는데 왜 돼지는 없냐? 뭐 이렇게 간 거야, 지금. 그죠? 이거.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 송아지, 말, 망아지, 개, 강아지, 돼 없네. 이 얘긴데 지금. 자, 여기서 개념은 있는데 그래서 개념은 존재한다는 이 개념의 의미가 뭐죠? 돼지 새끼, 어린 돼지. 어린 돼지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답의 근거 잡아놨죠. 11번, 1번 봐봐. 예전에 도야지, 보기박스에서 도야지가 뭐래요? 새끼 돼지. 아, 새끼 돼지라고 하면 되는구나. 돼지 새끼는 좀 이상하네. 새끼 돼지. 그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지금은 있다 없다 여기? 없다. 옛날에 있었는데 보기박스처럼. 어휘적 빈자리. 여기에서는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구를 만드는 방식. 그 사례가 나오죠.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5번 봐봐. 11번에 5번 선택지.
예전에 도야지, 즉 새끼 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로 쓰는 게 아니라 구로 쓰는 거죠. 구로. 알겠죠?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다. 12번도 여기서 답 찾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한자어나 외래어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주황, 초록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상이어로 하이어의 빈자리 채우는 거다. 예를 들면 누이 이런 거. 누나는 있는데 왜 여동생을 지칭하는 고유어가 없느냐 이게. 누이로 퉁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11번을 잘 보면은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엔 돛이었던 거고 도두람 막 이런 말 있잖아. 도두람. 돛에서 해갖고 그 돼지고기 브랜드 도두람 막 이런 거. 돛. 알아요? PPL인데. 돛에 아지가 붙어서 송아지 망아지처럼 돛아지, 돛아지, 돛의 새끼 그래서 도야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옛날에는 있었다 없었다. 예전엔 이게 있었다. 이 말 자체가 답을 알려주지 않니 지금? 선택지 2번 봐봐. 예전에 돛은 보기 박스에서 예전에 돛은 무슨 뜻이었대? 돼지. 도야지의 하이어냐? 아니죠. 오히려 상이어죠. 도야지는 새끼 돼지라는 뜻이고 돛은 돼지라는 뜻이니까. 선생님 하이어가 뭡니까? 공부 다시 해. 하이어 상이어 자체를 모르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범위가 넓은 애가 상이어, 좁은 애가 하이어잖아. 알겠죠? 그럼 3번. 예전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의 돼지는 돼지라는 뜻이고 예전의 도야지는 무슨 뜻이래? 새끼 돼지니까 같아 달라. 달라요. 답 3번. 뭐 틀릴 게 있나 이게. 4번 쓴 애들.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에는 어린 돼지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휘적 빈자리가 없었다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군요. 그 다음 12번.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것을 골라라.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휘적 빈자리는 그걸 나타내는 개념은 있는데 그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기억을 보면은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맞사위는 있는데 이걸 구별하는 단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구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기억은 맞아. 니은 포인트만 찍어봐. 니은은 왜 안 되니?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 이건 그냥 지가 무식한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야. 있어 없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휘적 빈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안 되겠지? 국어 사전에서 찾는다가 또 지문에 있어? 아니잖아. 디귿은 개밥바락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나 안 해. 이거니까. 이것도 원래 있어 없어?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있잖아. 우리가 찾는 건 어휘적 빈자리. 그 단어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답은 1번이야. 뭐 이런 문제였던 거야. 알겠죠? 자, 다음 13번. 의문문의 종류.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막 별표 치라고 그러고 막 주어가 인칭이면 다 는다로 끝난다. 이거 막 가르쳤던 그겁니다. 솔직히 배운 기억이 나니? 무언가를 배웠으면 안 배운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배운 건데도 처음 보는군 이러면 야 이건 문제가 있다. 특히나 문법은 배우면 나온다고 그랬잖아. 배운 내용 그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어미나 보조사가 다르다. 판정 의문문은 니어, 설명 의문문은 뉴. 선생님이 아형, 오형 이러면 설명했었죠. 우서법, 하서법 이러면서. 그리고 체언의 보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판정 의문문은 가, 설명 의문문은 고. 결국은 이 문제 풀려면 뭐 알아야 되니? 판정 의문문이 뭐고 설명 의문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실 이거 몰라도 답 찾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판정 의문문이 뭐고 설명 의문문이 뭐냐 이거야. 판정 의문문은 뭐냐? 그렇지. 얼터너티브한 상황이다. 양자택일 둘 중 하나의 상황.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설명은 뭐예요? 그렇죠. explain이 필요한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 여자친구 있어? 이거는 뭐야? 판정 의문문. 있어요 없어요? 둘 중 하나니까. 그죠? 야, 얘 이뻐 안 이뻐? 이거 뭐게?
아니야, 판정 의문문이야. 이뻐 안 이뻐라고 했을 때는 나 얘 좋아해요 이러면 안 돼. 얘 이뻐 안 이뻐 그랬는데 저 쟤 좋아해요. 이거 이상하지. 안 이뻐요 또는 이뻐요. 둘 중 하나니까 그것도 판정 의문문이야. 둘 중 하나로 대답 나오는 거. 알겠죠? 너 어디 살아? 이거는 설명 의문문이죠. 너 어디 사니? 아닙니다. 이건 이상하잖아. 알겠지? 요거야 결국 요거. 요거에 따라서 달리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주어가 2인칭? 2인칭은 초딩도 알아요. 영어 배우기 시작하면 배워요. 1인칭 I, 2인칭 you, 3인칭 뭐 he, she 이렇게 배우잖아. 2인칭은 누가 있으면 돼? you가 있으면 돼. you. 너, 당신, 그대 이런 말. 이때는 종류 상관없다. 판정이든 설명이든 무조건 다보다. 니은 다다. 이걸로 풀라는 거 아니냐. 선생님 이것도 여기서 근거 찾아갖고 이렇게 풉니다. 봐봐. 나 같으면은 판정 설명 따지기 힘들면 뭐부터 봐? 2인칭. 그리고 선생님이 고정문법에는 고어 표기와 함께 반드시 뭐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현대어 해석. 현대어 해석을 봐요. 네가 몇 인칭이야? 그대는 몇 인칭이야? 그럼 여기는 다 어떻게 끝나야 돼? 일단 다로 끝나야겠네. 니은, 디귿은 다 다로 끝나야 돼. 니은, 다로 끝나야 돼. 다. 디귿도 뭘로 끝나야 돼? 다로 끝나야 돼. 이렇게 됐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라가네. 선생님 이제 2개 남았으니까 찍어야겠죠? 야, 이제 이걸로 풀면 되잖아. 이 이름이 무엇인가? 설명 의문문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문사. 의문사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의문사 당할래? 이러면서 막 설명했었잖아.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 의문문이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묻는 게 의문사잖아.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 아니오로 대답을 못하죠. 둘 중 하나로 대답 못하지. 설명이 필요하니까. 얘는 설명 의문문이니까 인 가에 해당하는 거는 뭐겠니? 가겠냐 고겠냐? 고라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답은 2번이지. 선생님 교재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문까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알겠죠? 답은 2번이에요. 자, 14번 의문규칙. 뭐 맨날 나오는 의문규칙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국어 문법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는 의문규칙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문규칙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요즘엔 뭘 묻는다? 의문 개수의 변화를 묻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체는 제로, 탈락은 마이너스 1, 첨가는 플러스 1, 축약은 2개에서 하나니까 마이너스 1. 이 설명을 했었잖아. 그거 그대로 지금 답으로 꽂히지 여기서. 배운 게 나왔을 때는 맞춰야 됩니다. 배운 게 나왔을 땐 맞춰야 돼요. 이거 맞췄나요? 배운 게 나왔을 땐 맞춰야 돼요. 그럼 봐봐. 풀립 소리 나는 대로 써있으면 공통부분 지우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풀은 따질 게 없고 이쪽만 보면 되는데 이응이 리을로 바로 갈 수는 없었겠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면 니은 첨가 조건이니까 뭘 거쳐서? 니은을 거쳐서 리을로 가겠네. 그리고 이 피읍 자리는 지금 뭐야? 비읍이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이응 자리에 니은이 생기는 거 뭐라고 그래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뭐라고 그래? 리을 첨가? 죽여버릴 거야. 유음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었잖아. 그 다음 피읍이 비읍으로 가느다란 명박이 이거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교칙. 여긴 몇 가지야? 3가지. 음은 개수 변화 한번 볼까? 첨가면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1. 유음화는 그냥 교체니까 제로. 끝소리 규칙도 그냥 교체니까 제로. 이때는 음은 변동 어떻게 되는 거야? 개수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음내. 일단 음으로 발음이 되려면 이게 을내에서 음내로 갔겠니? 읍내에서 음내로 갔겠니? 시를 을다야 읍다야? 읍다. 그러면 여기서 리을이 일단 어떻게 돼요? 탈락합니다. 여기서 탈락.
자음군 단수나 뭔지 알죠? 그 다음 피읍이 미음으로 바로 가진 않았겠지. 피읍은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비읍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음으로 온 거겠죠. 이렇게. 그럼 내는 안 따져도 되잖아. 지금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요. 리을은 탈락해버렸고 자음군 단수나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건 역시 가느다란 명박이.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 미음 뭐예요? 비음화. 교체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럼 음운개수의 변화 볼까요? 탈락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 끝소리 규칙은 교체고 비음화도 교체니까 0, 0.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한 개 줄었군요. 뭐 이런 얘기네. 알겠죠? 자, 다음 벼울이, 벼울치. 벼울치. 벼울치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단어 뜻 알지 않은 거니 이거? 아니잖아. 이런 단어가 있나 보다 하고 풀어야지. 그럼 얘네는 안 따져도 되는데 잘 봐. 어디가 달라졌냐면은 티읕 자리에 얘가 일로 뒤로 이렇게 갔겠지? 벼울 티인데 벼울 뭐가 됐어? 치. 결과적으로는 음운교칙은 이건 한 개인 겁니다. 한 개. 그냥 여름 간 다음에 티읕이 이를 만나게 되면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국외음화. 그럼 국외음화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뭐에 들어가지?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음운개수의 변동이 없어요. 끝난 거야. 어떤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티읕과 이응이 만나서 치읕이 됐으니까 두 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축약이죠. 공부 다시 해! 초성에 있는 이응은 뭐가 없다? 음가가 없다. 얘는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얘는 없는 거다. 그냥 티읕이 치읕으로 바뀐 거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빤히 들었던 내용이야 분명히 다. 근데 시험 볼 때 적용이 안 됐던 친구들은 다시 문법 공부 다시 하면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1번. 기역, 니은은 음 변동이 각각 3번씩 일어났다. 기역 하나 둘 셋 맞군요. 2번. 기역, 니은은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같아지는 현상. 동화현상. 동화현상 안에 뭐와 뭐가 있죠?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죠. 일단 기역에는 유음화가 있고 니은에는 비음화가 있으니까 맞는데 동화현상은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조음 방법 이 말.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동화현상은 맞지만 조음 방법이 같아진 게 아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그렇게 안 물었어. 만약 그걸 물어봐서 답으로 냈으면 애들 다 틀렸다.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현상.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현상. 수업 시간에 쌤이 굉장히 강조했어. 막 입모양 막 입 벌려갖고 보여주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봐봐. 미음하고 기역은 조음 위치가 같아 달라? 기역하고 미음, 조음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선생님 입모양 보세요. 조음, 소리를 만들다. 위치,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 선생님 입모양 봐봐. 입모양 같아 달라? 달라요. 조음 위치가 다른 거야. 조음 방식은 같아요 달라요? 그것도 다릅니다. 터지는 소리 파열음이고 무는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 비음입니다. 조음 방식도 달라요. 조음 방식은 이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걸 말하는 거죠. 선택지에서 이건 볼 생각도 안 했지? 동안에 맞네. 그냥 이렇게 갔을 텐데 이런 것들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기역은 왜 조음 방법이 같아졌느냐? 니은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뭘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리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음 내에서 결국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이 뭔데? 비음이잖아. 결과적으로 뭘로 바뀌었어? 미음. 얘도 뭐야? 비음이잖아. 알겠죠? 리을 유음인데 결과적으로 얘는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방식은 똑같은 거고 얘도 선생님 미음하고 니은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뒤에 있는 니은하고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고. 알겠죠? 둘 다 비음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어? 앞에 있는 음 내에서 결과적으로 비읍으로 왔는데 얘가 미음으로 바뀌니까 미음이 뒤에 있는 니은하고 조음 방식이 같아졌다고. 비음이라는 점에서. 오케이? 이건 니은으로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리을로 가니까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 완전 리을로 똑같은 애가 돼버렸으니까 조음 방식은 당연히 같지.
포인트는 여기에요. 미음하고 니은이 좋은 방식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 둘 다 비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니은과 미음이 좋은 위치는 각기 다르게. 달라요. 발음해보면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 입모양 봐봐. 느, 무, 입모양 같아 달라. 다르지. 입모양이 다르다는 건 좋은 위치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나요? 3번 기역에서 첨가된 음운과 기역에서 뭐 첨가가 있었죠? 니은 첨가. 니은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른. 니은에서 뭐 탈락했지 지금? 리을.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4번 기역과 디귿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니까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죠.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음운의 개수가 제로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틀렸군요. 답 4번. 이런 문제죠. 5번 기역은 리을로 인해 기역은 리을 때문에 디귿은 모음 이 때문에 국외음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지? 이 때문에. 국외음화도 동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알겠나요? 자 다음 15번 화작문의 마지막 문제.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끼리 묶인 것은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래요. 수업 시간에 쎄 빠지게 설명한 거. 피동사, 사동사의 형태가 똑같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을 하나 더 줬는데 그 조건을 잘 봐야 돼. 동음이어나 다이어, 의미에도 유의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라. 두 번째 의미도 신경 써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타임어택에서 설명하는 게 시간 단축 스킬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한 개씩 적용을 시킨다. 일단 피동, 사동부터 가자. 그 다음 의미를 쳐다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마 선택지가 2개 남겠지 분명히. 의미 쪽도 써먹으라고 줬을 테니까. 그럼 봐봐. 의미에 유의해라. 피동, 사동이다. 의미를 여기서 위에서 줬습니다. 기역은 피동, 니은은 사동. 피동과 사동을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뭐뭐하게 하다를 붙여봅니다. 헷갈려 하지 말고 사동은 하게 하다를 붙이면 성립이 되죠. 사동이 시키는 거니까. 근데 피동은 하게 하다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알겠죠? 그럼 해보죠.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게 했다. 말이 되냐? 안 되지. 그럼 위에 건 뭐야? 피동이에요. 삼촌이 형에게 텃밭을 갈게 했다.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얘는 뭐야? 사동입니다.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게 했다? 이상하지. 피동이에요. 나는 저번에 실수로 점수를 깎게 했다? 이상하지 말이. 그러니까 얘도 뭐야? 피동. 둘 다 피동이니까 일단 지워요.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게 했다? 괜찮네. 꿀 묻게 했다. 떡에 꿀을 묻게 했다고. 그럼 얘는 사동이네. 이미 끝났네 얘는.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게 했다? 어때요? 괜찮죠? 사탕을 물게 했다. 사동입니다. 끝났고. 5번.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게 했다? 눈이 빗자루에 쓸게 했다. 되냐? 안 되죠. 피동. 내 동생에게 바닥만 쓸게 했다? 어때요? 맞아요. 사동. 선생님 답 2개인가요? 아니죠. 이제 뭐 봐야 돼? 의미. 이렇게 풀었으면 이거 30초도 안 걸려. 이렇게 풀었으면 금방 풀어. 의미. 그러면 1번 위에 거 친구로 갈렸다 밑에 텃밭을 갈렸다인데 갈다가 하나밖에 없잖아.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학생의 임원을 바꿨다는 건 말이 되지만 삼촌이 형에게 텃밭을 갈게 했다? 이게 지금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의미가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여기서의 갈렸다는 사람을 바꾸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1번이 함정이구나. 그러면 답은 5번이다. 왜냐? 쓸다. 위에서 쓸다 보세요. 빗자루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뭐 이런 얘기잖아. 빗자루로. 그럼 이거 봐봐. 빗자루. 좋다 이거야.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게 했다. 바닥 쓸 때 뭘로 쓸까? 발바닥으로 쓸어? 빗바닥이라네. 빗자루로 쓸 거 아니야. 청소하다는 의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알겠나요? 선생님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피동사동 구별은 껌이었을 거고 거기서 보기 박스에 조건 하나 더 의미 그것까지 넣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화작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서는 독서끼리 문학은 문학끼리 모아서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독서 파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끼리 모아서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문학끼리 모아서 하겠습니다. 19번에서 22번 인문지문인데 이번에 출제된 3개의 비문학 지문 중에 가장 풀만 했을 거예요. 여긴 할만했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별로 없었습니다. 철학지문이 실은 이과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뭐 푸는데 곤란한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지문의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지문의 내용 뭐 하나하나 다 읽을 건 아니고 이 지문을 누구에 대한 얘기야 이거? 에피쿠로스. 시험장에서 메모할 때 그냥 에피라고만 쓰면 되겠지? 근데 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렇지. 신에 대해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전까지는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었는데 누가 결정한다? 신이. 근데 결정론을 부정합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을 부정을 하죠. 그지? 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신은 인간 세계에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의 개입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모든 건 다 누가 결정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그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9번 표제와 부제. 표제는 어때야 되죠? 포괄적이어야 돼. 부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문제는 어렵지 않았겠죠? 2번 의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의가 무슨 뜻이야? 효용성, 가치야, 가치. 그래서 지문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이론이 가진 의가 되는 거죠. 알겠죠? 20번 기억, 니은, 디귿. 요거는 일치 문제나 똑같은 거죠. 일치 문제는 다를 거 하나 없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기억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 기억을 대입해서 일단 보고 그러면 1번 기억만 봐도 날아가고 2번 기억만 봐도 날아가고 3번 기억만 봐도 날아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풀면은 4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1번 별표 쳐보세요.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문제에서 묻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는 걸 잘 봐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뭐 한다고? 비판한다.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면은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문에서 파악해야 돼. 일단 이런 선택지는 안 돼.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비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기억이야.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기억은 날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1번, 2번, 4번이 날아가고 3, 5번 중에 하나야. 그럼 디귿 리을은 안 따져도 돼. 3번, 5번 디귿 리을은 있으니까. 그럼 니은만 따지면 돼.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지? 그럼 니은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한 말 중에 뭔가 좀 부족한 점을 가지고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니은 봐봐.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이런 말을 했죠. 에피쿠로스가. 여기까진 맞아요.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잘 봐. 우연이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우연이다. 뜻하지 않았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반드시 목표대학에 갈 거야. 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말하고 이게 안 맞잖아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디귿 리을은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 자체 때문이지 어떤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리을도 같은 맥락이야. 인간이 자연재해 무서워하는 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텐데
근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아 자연재해가 났네. 근데 이건 신이 일으킨 건 아니니까 안 두려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간단하고. 자 22번 지문의 에피쿠로스 보기에 나타나는 생각 비교하래. 보기 박스랑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 에피쿠로스를 읽었으니까 에피쿠로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래도 바로 답 나와. 5번 보면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 이건 보기 박스에 나온 거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끊어봐. 선택지 끊어읽기.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보기 박스 안 보고 풀어도 금방 풀 수 있어. 선생님 타임어택에서 이런 걸 알려줬잖아. 지문에 대한 것과 이거 보기 박스에 대한 거를 결합해서 물어보면 일단 지문에 대한 걸 먼저 대입해봐라. 보기 박스까지 읽으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끝났잖아. 답은 5번이죠. 이런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비문학 지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에서 31번. 자, 경제학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경제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경제 지문에서는 경제 지문에서 중요한 거는 인과성이에요. 인과성. 이게 중요하죠.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된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내용 전개일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 인과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지문은 그렇다. 알겠죠? 지문에 보면은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를 무슨 통화 정책을 쓰면 뭐가 어떻게 되고 요거 있지. 그 과정이 이해가 되면 좋은데 뭐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럴 땐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풀 수 있었던 지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27, 8, 9, 30, 31까지 있는데 31번 문제 선생님 신형균 모의고사를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은 31번 어휘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야 돼. 들 수 있다. 이 들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물어봤던 문제예요. 똑같은 게 나왔더라고. 나는 문제 풀면서 깜짝 놀랐네. 넌 못 놀랬지? 왜 못 놀랬어? 이런 거 봤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문제는 29번과 30번입니다. 29번, 30번. 그죠? 자, 이 지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야 됩니다. 두 가지 뭘로 나눠서 봤어야 되게? 미시와 거시. 그렇게 봐서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이 지문 둘로 나눠서 보는 건 미시와 거시가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봤어야 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봤어야 돼.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엔 미시, 이후에는 거시. 그게 아니죠. 지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후에는 미시와 거시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미시와 거시로 잘라서 읽은 사람들은 지문 독해를 좀 잘못한 거죠. 그죠? 금융위기 이전에 어떤다고 그랬냐면은 전통 경제학의 생각대로 뭐 정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 전통 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였던 건데 뭐하고 뭐예요? 통화 정책하고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금융정책. 이 금융정책을 통해서 뭐를 안정시킨다? 금융을 안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지금. 알겠죠? 근데 금융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가? 금융 안정시킬 때 얘네가 쓴 방법이 미시 건전성 정책인 거야. 이게 이제 미시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미시적 방법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만 짚으면 뭐 하는 거래요 미시에서? 그렇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개별 건전성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이걸로 봤어야 돼 일단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는 이걸로 봤어야 되고 그 다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통적인 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맞습니다.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이거는 맞아요. 현장 마이크가 지금 살짝 지직거리네. 자, 그 다음에 금융정책을 쓰는데 이 금융정책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지문에서 저기를 봐봐요. 1문단, 2문단, 3문단 니은 있는 부분 봐봐.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는 미시 플러스 거시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거지 이게. 이후에는 거시 이렇게 봤으면 안 되는 거야. 미시 플러스 거시인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어때야 된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다? 상호 보완 관계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거시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시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뭐래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개별 금융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에요.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런 내용.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은 읽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 첫 부분 한번 봐봐. 통화정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책 금리 활용하여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 도모하는 건데 이게 잘 봐. 경기가 과열되면 과열이 뭐지? 이거를 이 문제에서는 막 호황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한 거야. 경기가 과열된 거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된 거야? 경제가 너무 업돼 있는 거야 지금. 경기가 과열돼 버리면 얘를 다운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진정하라고. 그러면은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인상. 그래서 금리가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금리가 뭐니?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의 인상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경기가 어떻게 된다? 진정된다. 이 관계.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킨다. 그러면 경기가 너무 다운돼 있어.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인하해야 돼. 그러면 경기를 좀 더 업시킬 수 있다. 부양할 수 있다. 이 관계를 파악을 했어야 돼,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 다음 밑에도 보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시장 금리도 높아져. 이제 좀 경제학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나라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그러면 시장 금리, 즉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은행들의 시장 금리도 높아진다 이거야. 그럼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돈 빌리기 어렵잖아.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감소하고 신용 공급이라고 하는 게 축소된다. 신용 공급이 대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죠? 신용 공급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내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가. 다시 말하면 돈이 시중에 많지 않은 거야.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기도 쉽지가 않아.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 안정되는 거다. 이런 내용. 경기도 진정되는 거다. 이게 지금 인과관계예요. 반면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반대니까 경기 침체를 한번 생각해보자. 경기가 침체됐어. 너무 불경기야. 경기 침체를 말을 바꿔주면 불황 또는 불경기가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29번이에요. 불황, 막 호황 이런 말. 알겠죠? 그 어휘력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은 29번 풀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라고. 그럼 이거 한번 봐봐. 만약 경기가 침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까?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인하해야 돼. 그러면 시장 금리도 인하돼. 이자율이 싸졌으니까 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고 신용 공급은 확대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신용 공급이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 내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럼 물가도 살짝 업되긴 하겠지만 대신 경기가 호황기로 이렇게 좀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인과관계.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엔 간단하게 뭘 했어야 한다? 메모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가 또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봐봐.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마지막 문단.
그걸 효과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이런 상관관계를 감안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이 뭐지? 업됐을 때. 호황의 반대가 뭐예요? 불황인 거야. 불황이 침체돼 있다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기가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한대? 대출을 어떻게 한대? 대출을 늘린대. 그지? 그러면 신용 공급이 팽창한대요.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경기를 다시 어떻게 된대? 경기가 다시 과열된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더 과열시키니까 안 되겠지. 불황일 때는 반대된대. 그래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이 상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려면은 뭘 써야 한대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정책.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정책. 완충이라고만 할게요. 완충 정책을 써야 된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도는 경기가 과열됐다 싶을 때 그러면 경기 과열기와 호황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지금. 호황일 때 이렇게 하면 너무 과열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래? 최저 자기자본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거래. 이 경기 대응 완충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과열되면 너무 과열돼 있는 업된 상태야. 그러면 어떡하래?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래. 쌓다를 다른 말로 바꿔봐. 적립하라 이거야. 적립.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 풀지 말고 회사에 갖고 있으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왜? 신용 공급이 더 늘어나면 경기가 더 과열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적립된 거는 이제 어떤 때 쓰라고 그랬냐면은 경기 침체기를 다른 말로 해봐. 불황일 때 대출 재원임도 쓰도록 함으로써 불황일 때 쓰도록 한다를 두 글자로 바꿔봐.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돈 쌓아놨다가 이때 사용해라. 그때 시중에 돈을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또 인과성이 있는 거야. 이런 인과성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게 경제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간단한 일치 문제인데 찾으면 되는 거지. 4번이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단.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당시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뭐니? 이자율이 낮은 거죠. 이 말 바꾸기지. 저금리 정책, 선택지에서는 정책금리 인하 이렇게 된 거야.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면 선택지 4번이 맞는 거지. 말 바꾸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금리 정책, 금리 인하. 알겠죠? 이 정도. 자, 28번 기역과 니은. 기역은 미시, 니은은 거시. 비교하는 일치 문제가 되겠죠. 미시적도 예방이지만 거시적도 뭐라고 나와요? 예방적 규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이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 많이 했죠.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달리 이 말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 내는 경우가 요즘엔 많다. 이 말을 냈잖아. 둘 다 공통적인데 달리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런 문제였던 거야. 알겠죠? 자, 다음 29번 별표 쳐보세요. 거기 A, B, C, D에 들어가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미쳐버리겠습니다. 잘 봐. 괄호 빵꾸가 뚫려 있으면 빵꾸를 중심으로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앞뒤에 있는 말을 잘 보라고 그랬지? 앞뒤에 있는 말, 요 한번 봐봐. 미시와 거시엔 입장 차이가 있다. 경기가 뭐일 때? 뭐 건전성. 그러면 여기에는 미시 또는 거시가 들어갈 텐데 완충자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충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나오는 말이니? 거시에 나오는 말이니까 여긴 거시가 들어가는 거고. 뭐 건전성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개별 금융회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미시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은 4, 5번은 날라가고 1, 2, 3번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경기가 뭐일 때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 여기에는 일단 경기가 선택지에 따르면 뭐 아니면 뭔 거야? 호황 아니면 불황인 거야. 이거는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야. 지금 뒤에 인과성을 보면서 따져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완충 자본을 C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C는 지문에 따르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지문에 선생님 방금 메모해줬던 거 두 가지. 뭐 아니면 뭐야? 적립하거나 사용하거나야. 지문의 끝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일로 따라와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기가 과열됐을 때 너무 호황이어서 이렇게 돼갖고 과열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적립. 그러면은 너무 호황인 경우에는 뭐 해야 돼? 적립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따라와 봐요. 불황일 때 그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적립된 걸. 그러면은 불황일 때는 뭐랑 매칭이 돼야 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 끝부분에 있는 인과성. 그걸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럼 1번 불황일 때는 사용한다. 답 1번이네요. 2번 호황일 때 사용한다. 안 되죠. 3번 불황일 때 적립한다. 안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번도 별표 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문제도. 자, 요거 보기 박스 2의 자체가 힘들죠. 일단 보기 박스 자체가 뭔 소린지 모르겠지. 잘 봐. 보기 박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그래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다. 선생님 비대칭적이 뭡니까? 대칭이 아니란 얘기야. 대칭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미디 옆에 봐봐.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할 때는 효과적인데 경기 침체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없대. 그래서 비대칭적인 거야. 이게 만약 진짜 대칭적이라면 경기 과열 억제할 때도 효과적이어야 되고 침체 벗어날 때도 효과가 있어야 돼. 근데 이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는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비대칭적이라는 말을 쓴 거야 지금. 알겠죠? 경기 침체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금리를 이자율을 낮췄어. 그러면 지문에 나온 대로 대출을 늘리겠지? 신용 공급이 확대되고 이렇게 해도 각각의 가정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또는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으면 전통적 통화 정책에서 기대하는 효과, 지문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즉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지?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의도치 않은 문제. 그래서 지문에 무슨 버블 현상 막 이런 게 나왔었잖아. 알겠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선택지와 다 대응이 되는 얘기들이야 지금. 그 다음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 그러면 끈 밀어올리기는 뭐로 읽어야 되냐면은 비대칭으로 읽어야 돼요. 비대칭. 똑같은 거야. 알겠죠? 이는 끈을 잡아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쉬운데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보기 박스에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야 게? 뭐가 쉽다는 얘기게? 요거.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즉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경기 침체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 여기에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 안에서 글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었어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들으니까 알겠지? 그럼 봐봐. 맞았어? 어떻게 맞았어? 그냥 완충자본 그 부분 보고 맞았어? 잘했어요. 잘 봐.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이거 지금 보기 박스에 나왔지? 끊어봐. 경기 침체기에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군. 자산가격 버블은 지문에도 나왔죠. 엉뚱한 대로 투자되는 거. 보기 박스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죠?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신용 공급이 유입되는 수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이 버블이 되는 거죠. 이건 맞죠. 선택지 1번은 그냥 주었죠, 그냥. 그럼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포인트가 이거지. 심리에 따를 수도 있다. 이것도 그냥 준 거야. 왜? 보기 박스에서 뭐라고 그랬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이러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죠? 이것도 준 거고. 3번 봐봐.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즉 이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금융 안정이야, 물가 안정이 아니고 이걸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장에서? 그 부분만 빠르게 찾아야 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게 어디 나왔었지?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봐요. 여기 있네.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요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있는 A 그 부분에 있지. 이거 언제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가 어떨 때 과열기에 경기 과열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입해야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선택지 3번에서는 지금 어떤 때 도입해야 된대? 경기 침체기에. 침체기에 이걸 도입한다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 이걸 도입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경기 호황기에 이걸 도입해서 적립자본을 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불황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 결국은 호황기에 도입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 거지. 침체기가 다른 말로 불황이잖아. 불황일 때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돼. 그렇게 풀었어? 이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돼야 돼. 아씨, 뭔 소리야 이거. 선생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건 선택지의 키워드만 딱 잡아가지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랬어.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 찾는 게 훨씬 빠르다고 했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지론 아니냐. 이해가 될 때까지 9번이고 10번이고 읽으라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 인과성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라? 찾아서 풀어라. 그래서 이 부분 딱 가보니까 경기 호황기에 과열됐을 때 이런 말이 나오네. 침체기는 반대말이잖아. 그럼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럼 4번 봐봐.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보기 박스의 상황. 그러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이 필요해. 왜? 경기 침체기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효과가 미미해. 그러니까 다른 방안이 당연히 필요하죠. 안 그러면 그냥 나라 망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알겠죠? 5번.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계속 보기 박스 내기.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도 있겠군. 이 말은 왜 맞느냐. 보기 박스 첫 부분 봐봐.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어떻다고 그랬어?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과열 억제할 때는 효과적인데 침체 벗어날 때가 문제라고. 그러면 선택지 5번.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건 어떤 때 필요한 거야?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을 때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이거. 선생님 근데 왜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이거 인상하면 신용 공급이 축소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이 인과성은 어디에 나온 거야? 지문에 나온 내용이잖아. 이건 지문에 나온 내용이고 이거 보기 박스에 나온 내용이고 이걸 결합한 거야. 5번 쓴 사람들 많을 거라고. 여기도 있네? 봐봐. 보기 박스에서 분명히 그랬어. 이 통화정책이 비대칭적인데 과열 억제할 때 효과적이다. 침체 벗어날 때가 효과가 문제가 있다. 선택지 5번은 진정시킬 수 있겠군이라는 얘기는 일단 너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과열돼 있다는 얘기야. 과열된 걸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과열 억제 이 말을 말 바꾸기 하면 뭐야? 경기를 진정시킨다. 이건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제 따져야 되는 건 진정시킬 때 쓰는 방책이 정책금리 인상이고 신용공급 축소시키는 거냐. 그건 지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지문에 1문단만 봐도 바로 나올걸? 1문단 한번 봐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 세 번째 줄에 나오네. 경기가 과열됐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킨다. 왜? 그 아랫줄에 정책금리 인상으로 해서 시장금리 높아지면 어쩌고저쩌고 신용공급이 축소되니까 이 말은 지문에 탁 나오는 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3번이 돼요. 이거를 막 경제학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31번. 문맥상의 의미가 A, 들 수 있다. 뭐뭐를 들 수 있다. 말을 쉽게 바꾸면 뭐뭐를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다. 근거로 될 수 있다. 1번, 친근감이 든다. 친근감을 제시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뭐 이 문제는 간단했을 거고. 자, 그 다음 쭉 넘겨서 37에 42번 한번 볼까요? 과학지문. 난 이게 경제지문보다 더 어렵던데. 내가 문돌이여서 그런가? 선생님은 이게 더 어렵더라고. 너 문돌이지? 이게 더 어렵지 않니? 읽는데 미토에서 끝나도 어려운데 미토콘드리아 뭐 이래버리니까 분명히 내가 중학교 때 생물 시간 선생님 때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 생물이라고 그랬거든. 그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낯설어 이런 말 자체가. 개체성 이런 말도 낯설고. 진핵세포? 난 처음 듣는 것 같아. 이거 아마 생명과학 2나 이런 데 나올 거야 아마 내용이 이런 거.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걷다가 지문도 길고 문제도 6문제가 딸려있고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 지문 읽기는 조금 수월했다고 하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초반에 나오는 거 이거 융합형 지문이야. 초반에 나오는 거는 인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철학적인 얘기와 과학적인 얘기를 융합한 거예요. 인문 플러스 과학 융합 지문인 겁니다. 알겠죠? 첫 부분 너네 솔직히 1문단 뭐 자동차 얘기, 2문단 뭐 이거 뭐 나를 과거에 나와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는 여기까지는 와 이번에 과학 지문 할만하다 이랬을 거야. 3문단부터 왜 이래 얘 3문단부터 안 돼! 이렇게 됐을 거야. 딱 이런 흐름으로 지문이 갔는데 장문독해가 항상 그래.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장문독해 우주론 지문 우주론 그 지문도 마찬가지야. 1문단, 2문단까지는 뭐 우리나라와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때까진 괜찮다가 3문단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이 지문 역시 그랬구나. 그러니까 1, 2문단이 좀 쉽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알겠죠? 간단히 볼게요. 1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개체성. 개체성. 같은 개체라고 부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 조건 뭐 나와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강한 유기성. 이게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또 나오지 뭐? 인과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과 인과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간단한 내용이었어. 그러다가 세 번째 문단 가면서 이제 생명과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핵심은 이제 이런 겁니다. 공생 발생설. 공생설이라고 하자. 그냥 공생설. 공생설. 서로 다른 두 개의 원핵세포가 서로 공생을 하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로 들어가면서 얘네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와 하나로 봐야 되느냐 별개의 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데 지문의 내용이 뭐래? 미토콘드리아는 뭘로 봐야 한다? 세포 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건 분리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로 융합이 돼버린 거야. 세포 소기관으로 봐야 된다. 알겠어? 소기관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미토콘드리아는 분명히 공생을 하다가 원래는 다른 개체였다는 얘긴데 애당초 진핵세포가 생길 때부터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공생하다가 이 공생작용에서 유기성이 너무 강해져서 결국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긴데 그 강한 유기성의 정체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뭐를 조절한다고 그러니? 지문의 마지막 부분 봐봐요. 증식을 조절하고 진핵세포가 미토의 증식을 조절한다 이겁니다. 만약 얘네가 별개로 노는 애들이었으면은 미토는 미토대로 진핵은 진핵대로 이렇게 놀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끝에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점점 짧아져서 진핵세포로 DNA 자체가 넘어갔다. DNA가 짧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건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봐봐. 지금 진핵세포와 핵심은 일단 이거야.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별개의 기관, 별개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소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래 원시적일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였던 건데 공생관계에 있다가 이 둘이 하나가 됐다. 뭐 이게 이제 이 지문의 핵심인 거야. 이 말을 잘 봐봐. 얘를 세포 소기관으로, 즉 이 안에 진핵세포 안에 들어있는 하나로 봐야 하는 이유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증식하고 생장한다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별개 따로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알겠나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읽었어야 돼요. 지문의 세 번째 문단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세 번째 문단 보니까 진핵세포가 있고 원핵세포가 있는데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뭐가 있대? 핵이 있어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 DNA. 그런데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라는 둘의 차이점 이런 거 서로 대비되는 짝이 있으면은 그 차이점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게 진핵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야. 세포질 안에. 그 중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가 뭐야? 미토콘드리아. 얘가 에너지를 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의 기관이 뭐다? 미토콘드리아다. 얘네는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별개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여기서부터 나온 건데 공생 발생설에 의하면 두 개의 원핵 생물이 공생관계가 계속 지속되다가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 생물이 탄생한 거다. 공생관계에 있다가. 알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인정을 못 받았다. 왜 인정을 못 받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는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걸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 원래부터 이게 진핵세포랑 하나였던 건 아니고 과거에는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걸 믿을 수 없었느냐? 그 사례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가 있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밝혀지면서 인정받은 거야. 그러면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밝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39번은 어렵진 않았죠? 그게 답이 5번이 됐던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 고유한 유전 정보 말 바꾸기 해봐. DNA입니다. DNA. 방탄형님들도 노래 불렀잖아요. DNA. 알겠어요? 요거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 발생설 봐봐. 진핵생물이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 그 안에서 서로 공생 관계에 있다가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죠? 이런 말들 이제 뭐 설명이 쭉쭉쭉 나오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다라는 거. 알겠죠? 이 지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고난도 비문학이나 이런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건 모의고사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7번 봐봐.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이죠. 첫 부분에서는 개체성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뭐 진핵, 원핵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답이 3번. 개체성이 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 세포 소기관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말하지. 그 개체성에 대해서. 알겠죠? 답은 3번이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했겠지? 그죠? 자, 다음 38번. 윗글에 대한 이해. 지문에서 이해를 물으면 다 무슨 문제라고 그랬지? 일치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치 문제인데 쉽지 않았을 거야 이거. 일단 선택지 1번이나 2번 이런 건 금방 제꼈을 거야. 3번까지도 뭐 지문에 있는 말로. 근데 4번이 답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4번 봐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끊어봐. 주어가 미토콘드리아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래. 이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 질로 이동하느냐. 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을 위한 단백질.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뭐라고 써 있어? 세포 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다. 세포 핵의 DNA로부터 from 세포 핵. 알겠죠? 세포 핵의 DNA로부터 이 단백질이 합성된다면 이런 거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야, 이걸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배워야 맞힐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생투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세포 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대. 선생님 근데 뭐예요? 뭐긴 뭐야. 세포 핵이 어디 있었는지가 저 위에 나왔었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비문학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문장을 선택지 1번 같이 그대로 갖다 놓으면 누구나 금방 찾는다. 근데 요즘에 추론 일치 형태의 선택지의 대세가 뭐냐.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4번 선택지인 거야. 일단 이 단백질은 뭘로부터 합성된다? 세포 핵의 DNA, 세포 핵.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세포질? 세포 핵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부분 어딘가에 세포 핵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어디에 있게? 세포 핵 나오는 부분 어디에 있냐 저기. 저기에 있잖아. B 부분 있는데 봐봐. B 있는데 찾아봐요. 여기 있었죠. B 부분 있는데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러면 세포 핵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세포질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핵이 있는 거야.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는 거야. 또 세포질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 얘가 여기에 있는 거야. 세포질 안에. 세포질 안에 세포핵과 미토콘드리아가 둘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미토콘드리아 어쩌고저쩌고 단백질은 어디로부터 합성한다? 세포 핵으로부터 합성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로 와야 돼? 여기서 일로 와야 되잖아, 이렇게. 세포 핵의 막으로부터 그걸 뚫고 세포질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선택지 4번에서 뭐라고 그랬니? 반대인 거지, 쉽게 말하면. 선택지 4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지금?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화살표의 방향을 봐라.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지금. 핵으로부터 세포질을 거쳐서 일로 와야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진 단백질을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이 되죠. 이런 선택지 이거 별표 쳐놓고 이 선택지 잘 보세요. 요즘 어려운 비문학 선택지의 대세가 뭐다? 여기에 있는 정보와 저기에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단백질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 부분을 찾아 지문에서. 찾았더니 세포 핵으로부터 합성한대. 세포 핵이 어디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또 찾아. 세포질 안에 세포 핵이 들어있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포 핵 쪽에서 이쪽으로 와야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다. 5번 선택지는 고세균 관련된 부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9번 기억의 이유 아까 풀었죠? 그다음 40번 문제. 문두가 길죠. 도대체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야. 문제가 원하는 것만 제대로 캐치하면 이거는 문제 푸는데 한 20점 프로. 잘 봐요. 보기에는 네, 여러분들의 기분은 알아. 진핵세포에 선생님 전 말이 싫어요. 진핵세포, 원핵세포 말 자체가 싫어서 안 읽혀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기본적인 접근 자체를 이거는 과학 문제가 아니다. 난 지금 과학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시험 보는 거 아니냐.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제 푸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를 지문에서 다 준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어려운 말이 나올 때 어려운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봐봐.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래. 그러면 지문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구나. 진핵세포라는 말과 세포 소기관이라는 말. 실제로 지문에 이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 세포 소기관 중에서 하나가 뭐래요?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뭘로부터 발생됐대? 박테리아. 로부터 비롯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보기 위해서 다 골라봐라. 결국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박테리아. 왜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박테리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답의 근거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 근데 바로 그 윗줄에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즉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서 왔다?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 나오지.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만 갖다가 옮기면 그냥 답이 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여기에 있죠. 뭐 있대요? 이분 분열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또 카디오리핀과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분 분열과 카디오리핀을 찾으면 기억과 리을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떤 애들은 선생님 니은은요 진핵세포의 리보솜.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자기 고유의 박테리아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이 함정이야. 디귿이.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좋다 이거야. 막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으니까 이건 박테리아로부터 왔다. 이 봐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세포막의 카디오리핀 부분 보면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수송 단백질이 있다만 나오면 안 돼. 왜? 이거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는 거니까. 진핵세포 세포막에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수송 단백질로 퉁치면 안 돼. 박테리아에서 나왔다는 근거가 되려면 수송 단백질 중에서 포린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었다. 문제입니다. 자, 41번 별표 치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41번 오답률 엄청나게 높아요. 아까 경제 지문에서 보기 박스 문제, 그리고 과학 지문의 이 문제가 오답률 1, 2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일단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 비문학 보기 박스가 문제가 나오면 뭘 찾아라?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보기 박스와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그럼 봐봐. 보거는 보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이 보거는 신경 독소가 있어 이거. 근데 이거를 보거가 생성하는 게 아니야.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거야. 미생물이. 이 독소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 제공해.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돼. 그럼 이 둘은 지문에 나오는 무슨 관계니? 공생관계야 일단. 그럼 여기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공생관계인 건 맞는데 이 보거와 이 미생물을 하나로 봐야 되느냐 별개의 관계로 봐야 되느냐 이걸 따져야 돼. 보거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어떻게 된대? 제거해버리면 보거는 독소를 가지지 못해. 근데 생존에 아무 지장이 없대. 그러면 이거는 한 몸이냐 다른 거냐? 다른 거야. 이건 별개인 거야. 공생이 돼 별개다. 뭐 요거는 쉽다. 지문의 개념에 따르면 다른 개체이다 라는 거지. 공생인데 다른 개체이다. 별개의 개체이다. 개체성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게 어려워요. 밑에 게 두 번째 게. 실험실의 아메바가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다 죽었는데 일부 아메바는 살아남았어.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왜? 박테리아에 감염됐잖아. 그러면 이 생존한 아메바 안에는 그 박테리아에 감염됐으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살아요. 이 박테리아가.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이게 핵심이었어. 병원성 지니지 않았어. 근데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만 죽을 줄 알았는데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어버렸어. 여기서 애들이 오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세포질과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처럼 하나의 개체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지. 하나의 개체가 아닙니다. 왜 아니게?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일로 와봐요.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세포 소기관이 됐어. 분리할 수가 없는 애야. 얘는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 지문에서. 이 경우에는 공생관계라고 볼 수 없다.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 지문에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한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지문에 나온 진핵세포와 미토의 관계, 그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자기 스스로 증식하니까 얘는 아메바와 같은 개체인 거야? 별도의 개체인 거야? 별도의 개체. 별개의 개체다. 자기 스스로 증식하고 복제하고, 복제한다는 얘기 DNA도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잘 봐. 지문에서 이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어. 이 관계는 공생관계가 되게 안 되게? 됩니다. 별개의 개체로서. 선생님, 왜 이게 공생입니까? 얘가 얘한테 무슨 도움을 줬나요? 도움의 문제로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도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개의 원핵세포가 서로 공생관계를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지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문단 한번 봐봐요.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 이 말 보이지? 얘네는 공생관계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개의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이 말이 나오죠. 각자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으면 공생관계인 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문장을 잘 봤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야? 얘와 함께 얘도 죽었으면 얘네 둘은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애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는 무슨 관계가 된다? 공생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5번 선택지 쓴 애들이 너무 많았어. 5번 쓴 애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 거야. 공생이면 뭔가 이 보고처럼 도움을 줘야죠. 박테리아가 아메바에게 무슨 도움을 줬나요? 우리가 아는 그 공생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안 되는 거야. 지문에서 설명하는 공생의 개념. 그렇게 풀었을걸? 그죠? 자, 여러분 선택지 1번 봐요.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다. 이게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다라면 뭐랑 똑같아야 돼? 뭐랑 똑같아야 돼? 미토콘드리아랑 똑같아야 돼.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소기관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그런데 달라. 왜냐?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가 증식이나 이런 걸 다 억제하는 데 반해서 얘는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하잖아. 달라요. 이걸로 변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별개의 개체인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2번 봐봐. 보거의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보거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다. 지금은 별개지만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얘기지. 개체성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맞죠? 3번. 보거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보거의 체내에서 독소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맞죠? 왜? 보거의 세포가 증식할 때 이 독소 생산하는 미생물 DNA도 함께 증식한다면 얘네 둘은 뭐여야 돼? 한 몸이란 얘기야 그냥.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얘는 별개잖아. 알겠죠? 떨어져서 살 수 있잖아. 보거는 독소만 잃을 뿐 얘 보거까지 죽는 건 아니다. 얘 없다고 해서. 그죠? 4번. 아메바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개체성이 사라졌어. 그러면 DNA 개체성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아메바랑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개체성을 잃었다면 DNA 길이가 지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야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어떻게 된 거야?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생관계에 있다가 내부 공생에 있다가 얘가 이제 하나의 세포 소기관이 돼버렸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개체성 하나의 개체로 볼 것이냐 별개의 개체로 볼 것이냐 이것부터 출발인 거야. 5번이 애들이 제일 많이 쓴 선택지야.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 그리고 복어와 독소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 모두 공생이다. 애들은 이건 공생이지. 독을 갖게 하는데 이건 공생이야. 네가 뭐 해줬어 임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문에서 정의 내리는 공생은 꼭 얘가 무슨 도움을 줘야 한다.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내부 공생을 통해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알겠죠? 42번 어휘 문제. 조명이라는 말 비추다는 뜻이고 규명입니다. 뭔가를 규명하다, 원인을 규명하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답은 4번이고. 규명도 선생님 모의고사에 그 규명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자, 여기까지가 비문학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하겠습니다. 자, 문학 이어가겠습니다. 문학은 문제 중심으로만 간결하게 볼게요. 이게 분석의 신에서 했던 작품들이 대다수니까. 자, 일단 16에서 18번 박영희의 토지. 그런데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사실 올해 수능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작품인데 6평에 나와버렸죠. 6평에 나온 작품은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번에 나온 거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걔네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 무조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했다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수능 역사상에는 나온 적이 없어. 그 해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수능에 또 나왔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알겠죠? 자, 내용은 조준구 EBS에도 나왔었죠? 서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였는데 여긴 진짜 가로챈 이후네 이거. 그지? 그 다음 홍씨 와이프도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적이에요. 나쁜 여자. 그 다음 서희 나오고 그 다음 삼수라는 애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죠. 그 다음 윤보가 의병장인가 봐요.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조준구를 몰락시키려 했으나 성공한 건 아니네요. 이 지문을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알겠지? 이 윤보가 얘한테 쳐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죽었어 안 죽었어? 살아남았어. 그래갖고 홍씨가 서희 막 멱살 잡고 지랄합니다. 막 네가 그랬지 이년아 막 이러면서 서희가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래?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서희는 굉장히 강한 애잖아. 아이지만. 알겠죠? 뭐 그런 내용. 문제 중심으로 볼게요. 자, 16번 A와 B에 대한 설명. A 부분 끝나고 바로 가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A를 가지고 풀었을 때 다 맞습니다. A에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B를 가지고 이제 답을 내보면 5번 보세요.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 선생님, 여기서 연못으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이 공간적 배경은 지금 어디인 거야? 그 집 아닌 거야. 그럼 공간적 배경의 변화, 선생님 연못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다 치자.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낸다고? 연못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둘이 싸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자, 17번 읽으면서 하나씩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죠? 디귿이지 디귿. 거기서 말하는 화정놈이 의적이라네. 의병. 의적이 홍길동이야? 의병들을 말하는 거고 서희가 네가 짜고 네가 지금 걔네들 들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죠. 3번. 자, 18번 이거는 EBS 공부만 제대로 한 친구들이면 그냥 답 쓸 수도 있어. 서희하고 봉순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봉순이 서희 친구냐? 뭐야 얘네? 하녀잖아. 하녀, 시비, 슬레이브. 알겠어요? 둘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잖아. 3번.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걸로 보아.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선생님 하녀가 가서 잡아당겨. 야, 지금 봉순이가 서희 멱살 잡았니? 그게 아니야. 지문에 보면은 그 홍씨가 막 서희 붙잡고 지랄하니까 가가지고 그거 말리느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답은 3번이죠. 둘의 협력관계가 약화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토지에서. 자, 23에서 26번 웅이 이야기, 조웅전. 역시 EBS에 실려 있는데 EBS에 수록된 부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조웅이
영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죠. 이 영웅적 면모가 이 지문에도 드러나고 포인트는 이거는 EBS를 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져서 풀 수 있는 그런 파트는 아니었다. 이건 고전 산문의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서의 스피드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그 스피드 확보를 통해서 비문학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 고전문학 10강완성의 선생님이 그랬죠. 고전문학이 요즘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읽는 데 있어서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얘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치? 23에서 26번 보면 조웅인데 첫째 줄 시작할 때 원수라고 나옵니다. 얘가 누구야? 조웅입니다. 우리가 고전문학 강에서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죠.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하고 막 이런 것들 적용해서 읽었으면 돼. 그죠? 조웅을 말하고 앞부분에 조웅이가 뭘 꿨어? 꿈 꿨어요. 근데 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거 조웅 뒤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 나오면 문제 풀라고 그랬었잖아. 중략 나왔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23번 선택지 몇 개 제껴지고 25번 큰 잔치 이건 바로 풀었어야 되는 거죠. 25번 보면 큰 잔치. 참석자들은 꿈에 나온 참석자들을 말하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나는 너의 공적을 평가하고 너는 나의 공적을 평가하냐? 지문에서 뭐라 그랬니 여기?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 올려라.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공적을 밝히는 것. 이거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 야,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라. 그랬더니 가득 앉은 사람들이 저는 본래 막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공적을 밝히는 거야. 답은 1번이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24번을 가지고 이제 A 부분을 보고 몇 개를 제꼈어야 되는데 A를 가지고 제껴지는 선택지가 선택지 4번. 뭐 긴장감 이런 거 아니죠. 꿈에서 지금 환상적인 세계가 나오는데 일단 A 부분은 알겠죠? A 부분은. 자, 그다음 중략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원수가 꿈속의 A를 생각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꿈속의 A를 생각하고 너무 슬펐어. 왜? 꿈에서 나 뒤진다고 그랬거든. 나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믿었으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았지. 그거 안 믿었으면 개꿈이지 뭐 그냥 이랬을 거 아니냐. 이게 26번 2번 답이야. 조웅의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끊어.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으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냐. 염려도 안 했겠지 그럼. 간단한 문제고.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B 부분 막 슬피 울고 막 이럽니다. 이걸 가지고 24번을 풀어주면 5번 B에서는 불길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수 기다리던 요 노홍의 대사를 보면 노홍이 제가 좀 늦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뭐 이 말 나오잖아. 피곤한 당나귀 타고 오다가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지각했어요. 못 만날까 걱정했는데 이곳에서 만나니 너무 즐거워. 23번의 답은 3번. 늦게 도착했지만 조웅을 만나게 돼서 기뻐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 지문은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문학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서. 자, 다음 32에서 36번. 여기 이제 뭐냐면은 가에는 유언 12곡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유언 12곡.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EBS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수록 부분이고 2장 수록 부분이야. 3장 수록 부분이 6장 수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 3, 6 여기까지 수록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EBS에 수록된 부분까지의 내용이 자연친화,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내용이지. 이 뒤에서 내용이 확 바뀌니? 아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악 잘했으면 돼. 홍진이 어디야? 속세. 난 속세 싫다. 절규. 그 다음 백운. 자연이 좋다. 자연의 무한지락. 무한한 즐거움이 좋다. 인간 세상의 벗. 나 싫어. 물 외가 어디죠? 자연. 자연의 벗. 나는 좋아. 요 내용만 파악 잘 됐으면 밑에 봐봐. 유정. 정이 있는 것 같지만 무심한 것은 아마도 풍진의 붕우. 풍진. 고전 필수어지 이게. 홍진이랑 똑같은 거지. 여기가 어디야? 속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세모쳐 써야 되는 거고.
무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유정, 정이 있는 건 아마도 강호가 어디니? 자연, 구로. 물론 말아 그냥. 어쨌든 이게 자연에 있는 어떤 새를 말하는 건데 그냥 자연을 말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푸셨으면 됩니다. 여기만 내용 파악 잘했으면 돼요.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도평택 기관거 여기 말이 어려운데 선생님이 그래서 어휘풀이 활용 잘하라고 그랬죠. 어휘풀이만 잘 봤으면 여러분들이 벼슬 버리고 떠난 거 사직을 간청한 거 이 사람들 호연 모르는 말은 빼 그냥 이들의 행색을 뉘 아니 부러워하리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는가 서리법이니까 부러워한다는 얘기잖아. 누가 안 부러워하겠어? 부러워하지 이런 얘기잖아. 이게 또 한 문제의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의 풍우는 세모셔야 되고 자연 속의 연어는 동그라미 치면서 또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32번 가일금은 그냥 끝나죠. 대조적 소지 자연과 속세가 되겠지. 답은 1번. 33번 걷다 집어넣으라 이건데 4번 봐봐요. 9장의 중장이 여기잖아.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의 삶이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물들은 속세 미련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라 속세 벼슬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고.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34번 절교 뭐랑 절교한다고? 속세 위우 뭐랑 친구한다고? 자연 함정을 받죠 이 문제. 5번 봐봐. 물외 자연 속의 벗과 위우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해서다. 유정코 무심한 건 여기 뭐니? 속세야 속세.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풍진, 홍진 이런 고전 필수어 정도는 물론 그 단어 몰라도 맥락상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런 단어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었겠죠. 그 다음 35번 기억을 일단 집어넣어서 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니은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그죠? 36번을 위해서 나를 보는데 나는 엄밀히 말하면 EBS 직접 연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BS에 수록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으름? 게으름 병에 걸렸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용풍이란 작품이 있었어. 거기에는 게으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내 게으름 병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뭐 이런 거였잖아. 이거 처음 읽을 때 이거 게으름 이거 그거 근데 읽어보니까 귀신? 이거 EBS랑 다르네. 근데 약간 반가운 느낌이 읽기 시작했을 법한 지문. 얘는 연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EBS에서는 간접 연계 이런 말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죠? 게으름 귀신이 나는 이런 말을 하지. 게으름 귀신한테. 야, 너 때문에 큰 병 났어. 이 모든 허물은 너 때문이야. 이러니까 게으름이 뭐라 그래? 이 게으름 귀신이야. 아유 아저씨. 어? 게으름을 나쁘게만 볼 거 아닙니다. 세상의 근면성실, 근면이 뭐야? 부지런함이 화근이 되고 게으름은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그 말 딱 듣고 그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 35번 적절한 것은 4번 보면 기억은 화자의 현재 삶은 자연 속의 삶이고 그게 옳음이 깨달았다 이거고 니은 반성의 태도를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36번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로 되어 있다. 이런 거는 문학에서 보기 박스는 필요한 경우에 먼저 읽고 지문 들어가라고 그랬죠.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지문 읽기가 좀 편했을 겁니다. 3번 게으름을 자신의 허물이라 여겼니? 게으름 귀신 탓을 막 했잖아. 그리고 이 자체가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43에서 45번 가에 있는 김광균의 추일서정원 선생님이 별이 5개 돌침대 작품입니다. 이러면서 막 했던 중요한 작품이었고 이미지즘, 모더니즘, 시각적 이미지 많이 쓰고 외롭고 쓸쓸한 도시인의 정서를 드러냈다. 뭐 이렇게 가르쳤던 거고 나에 있는 신 도대체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죠. 그런데 다행히 나가 비연계지. 이런 생뚱맞은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길잡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몇 번이냐? 44번입니다. 44번을 모티브 삼아서 읽어봤으면 돼요. 담쟁이 동굴 벽에 딱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야. 그러니까 이 시는. 아니다. 공기 옆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동한다. 새는 우린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늘에 이렇게 딱 눌려갖고 납작하게 날고 있는 거다. 새로운 인식. 찔레가 하얀 꽃을 버린 거는 어떤 빈자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찔레 꽃이 이게 찔레 꽃이야 내 주먹이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가 툭 버린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준 거다. 이런 새로운 인식. 마른 길, 돌멩이. 돌멩이에 하늘이 맞닿아 있다 이거야. 하늘이 돌멩이 위에 내려와 앉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다음 모래. 우리는 모래 위에 바위가 얹혀 있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일상적인 시각으로는. 근데 시적 감수성으로 보니까 모래들이 바위를 밑에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는 거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알겠나요? 자, 43번. 주일서정 딱 읽고 때려놓으면 끝나죠. 5번. 자연물, 낙엽, 인공물, 망명 정부의 지배. 뭐 이런 거. 이 답은 5번.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이고. 44번. 나에 대한 학습 내용이다. 야, 어폈대. 공기에 어폈대. 공기를 누르면서 수직 상승한다는 뜻이니? 아니죠. 가볍게 엎혀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했죠. 답은 1번. 45번.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길은 구겨진 넥타이다. 이 자체를 가지고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고? 그냥 길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냥. 이거 좀 오바된 거 아니야? 나는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 그래 길 밖, 길 한켠 이걸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 야, 담쟁이 덩굴이 엎혀 있고 새가 하늘하고 맞닿아 있고 찔레가 뭐 빈자리 만들고 돌멩이 위에 하늘이 얹히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리고 있다는 게 딱딱 붙어 있다 지금. 거리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 연습을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TCC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은 수능 시험입니다. 알겠죠? 대신 본인의 약점이 파악이 됐으면 예를 들면 문법 공부를 한 번 다 했잖아. 근데 뭔가 많이 틀렸지. 아, 문법을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안 까먹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때우는 공부를 하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세요. 모의고사는 잘 못 봐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발견하고 수능을 잘 보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겐 좋은 거니까. 알겠죠?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